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책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로 포인트로 삼고 싶은 것은 이 사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시민이 이 시민 권력이 왜 핵심인가?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늘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모여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늘 그 얘기를 했죠. 시민 권력에 대한 얘기. 민주주의의 토대는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기도 하죠. 자, 아까 책을 샀으나 안 읽었던 분이 제 예상보다 꽤 됐어요. 아마 OITV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분들을 예비해서 조욱 교수님이 진짜 친절하더라고요. 이 중에 딱 한 권만 읽는다면 무엇을 읽을 걸가를 259쪽에서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의 읽어야 할 고전을 딱 하나로 꼽는다면 그거는 자유론. 이걸 첫 번째로 꼽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저는 이 책들을 그중에서 한 권을 꼽는 건 매우 힘든 일인데 네. 그 당시 강의를 할 때 자유론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또 자유를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유란 게 통상 한국에서는 반공 반북 자유주의를 얘기하거나 또는 기업의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를 얘기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그 자유의 의미가 그렇게 우리나라 사회는 이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론의 가장 원조는 미래 자유론인데 미래 자유론은 전혀 그런 얘기하고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북이 이제 분단되어 있고 그 속에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유 그러면 반공, 반북, 그다음에 기업은 무제한 자유 이렇게 좀 왜곡된 그런 공식이 우리나라 사회에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좀 깨야 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 실제 자유란 얘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의 원조가 밀이거든요. 밀이 실제 자유에 대해서 뭐라 했는지를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유론을 꼽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딱 한 권이라면 자유론인데, 제 1장에 배치한 것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맨 첫 번째로 배치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기술적인 겁니다. 합니다만은 두꺼운 책을 사면 앞부분을 읽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1장, 2장은 읽게 돼 있습니다. 네. 뒤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럼 맨 처음에 배치하는 사람을 읽으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물론 이건 이제 농담입니다만은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사회, 법, 제도 등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의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 사회계약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읽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까 이 노무현 시민센터에 행사를 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항상 그 조직된 시민의 힘을 얘기하셨는데 주권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권자란 게 뭐냐? 우리에게 뭐냐? 국가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정식화했던 사람이 장자크 루소다. 해서 그 사람의 책을 제1편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이거 아니네. 이건 나에게 너무나 어렵네. 그럼 포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1장을 건너서 2장, 3장으로 쭉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 편집을 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조욱 교수님은 옛날에 기자 해볼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건 아니었고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 교지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기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편집의 역할을 했던군요. 교지 편집장 역할을 한 적이 있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그런 약간의 재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편집 자체가 오리고 엮고 추리고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쉬운 말로 기가 막히게 딱 요약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인가요? 한 페이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띄워볼까요? 네. 자, 아직 1장도 못 들어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1장을 완전히 그냥 5초 만에 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조국 교수님의 목소리, 또 목소리까지 좋지 않습니까? 네, 조국 교수님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네. 루소의 말을 제 방식으로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 국가는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야. 내가 뽑은 대표자라도 감시해야 돼.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가능하면 추첨제를 통해서 시민이 대표자가 돼야 해. 자유만큼 평등이 중요해.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네. 자, 아까 요 세 번째 앉으신 분, 1장도 아직 못 들어가신 분. 어떻게 의지가 막 샘솟지 않습니까? 아, 읽어봐야 되겠구나. 네, 쉬운 거구나,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쉽게 요약하려면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게 깊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고전을 깊게 이해를 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지난번에 대담 때도 대학원 시절에 원서들을 읽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원서를 읽을 때 그 적정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올 거다. 시험에서 이 정도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수준에 딱 닿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법고전 산책을 읽으면서 조국 교수님은 뭔가 그보다 더 깊이 이미 대학원 때 들어간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당시에 이제 80년대니까요. 대학원 다닐 때란 데가, 그때는 뭐 지금하고 다 다를 수 있는데 대학원 간다는 얘기는 전업적으로 공부하는 학자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보다 더 잃는 게 제 직업 정신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잘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취미생활로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 공부였기 때문에 네. 그럼 제가 직업으로 법을 가르쳐야 되고 법에 대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은 이제 한국법을 가르치고 한국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뿌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 나온 책들은 당시 번역된 것도 있었고 번역 안 된 것도 있었는데 네. 번역이 좀 조잡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 이거는 원서로 봐야겠다라고 해서 같이 이 스타디 그룹이라고 하죠. 만들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 그때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또 이제 번역본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기 나온 책들을 좀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각 책들도 원서로도 읽어보고 번역본도 여러 개가 나오면 비교도 해보고 하면서 생각을 계속 많이 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실제 깊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를 우리말로 풀고 특히 쉽게 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여러 번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 그럼요. 네, 물론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당시 이 책이란 게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루소의 책이건 뭐 여러 명의 책들이 루소의 책 같은 경우 특히 당시 프랑스 혁명 때 혁명가들 그리고 적극적 시민들의 일종의 행동 지침 비슷했던 거거든요. 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다 이걸 팜플렛처럼 읽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만 네. 그 시점에는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그 책이고 문서였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시대와 공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뭐 저 같은 그 안내자가 필요했던 것 뿐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1장, 그 다음에 2장이 이제 몽테스키인데, 1장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2장까지는 가게 됩니다, 일단. 왜냐면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차이점과 공통점. 이제 차이점은, 루소는 좀 직접 민주주의. 몽테스키에는 삼권분립 얘기하면서 약간 대의제. 그러나 공통점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주권자 인민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의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분이 다 18세기 사람들인데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일반 시민들, 주권자 인민에 대한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죠? 우리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물론 권력자에 대한 비판 회의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회의, 도대체 우리가 뭔가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루소와 몽테스키에를 공부하신 분들로서 그들은 왜 18세기에 이미 250년 전에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너무 이제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1세기 한국을 살다 보면 네. 뭐 주변에 있는 시민 또는 뭐 인민, 민중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뭐 화를 내거나 싫어하거나 뭐 미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주권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이건 안 돼. 결국은 세상은 그 뭐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돈을 가진 사람 이런 뭐 지배 엘리트가 하는 거야라고 쭉 가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아주 노동운동을 또는 민중운동을 격렬하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그 민중에 대해서 실망하고 다른 길을 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근데 루소와 몽테스키에 같은 경우는 뭐 최고의 사상가들이고 게다가 몽테스키에는 대대로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법조 귀족이었고 대를 이어서 이 법원장을 상속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루소는 아주 어렵게 산 사람이고요. 네. 근데 어떤 경우든 두 사람 모두 그 당시 프랑스의 민중 같은 경우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민에 비하면 지적 수준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훨씬 낮죠. 문맹률도 엄청 낮을 것입니다. 뭐 도덕적 기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근데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은 그래도 민중이 주권자다. 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금 밀어붙였던 거거든요. 그 한계를 보면서. 그게 지금 실현되어서 지금까지 왔던 건데, 저는 그 루소든 몽테스키에든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었던 프랑스 민중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민중들의 한계와 흠결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이들에게 희망이 있고 이들의 힘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확신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책들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감정 이렇게 가졌을 텐데, 이 사상가들의 얘기를 쭉 읽다 보면, 이 용기 있는 사상가들의 이어달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책들이 대부분 금수였잖아요. 루소의 책도 그렇고 몽테스키의 책도 그렇고. 그렇죠. 금서로 지명되고 불태워졌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고전이 될 만한 주의와 사상을 펼쳤음에도 정작 자기 생애에는 당대에는 그 세상이 오지 않았고, 그죠? 감옥까지도 가고. 루소 같은 경우에는 그 인민에 의한 혁명론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건 11년 후였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도 당시에 그런 저수를 하면서 생각을 펼치면서도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 완성된 책을 보게 되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젊어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겪었던 고통과 시련이 있거든요. 네. 보면 그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냥 책으로만 보지 않고 그 삶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그래서 벚꽃은 산책 앞부분에 각 그 저자들의 삶을 짧게 요약을 하고 에피소드를 넣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런 식 삶을 겪었구나, 이런 기쁨과 고통이 있었구나, 행복과 불행이 있었구나를 소개를 해야 그 책 내용이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어떤 삶, 인생을 보면서 이 책을 집필하는 조 교수님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교수님도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있지만 그동안의 이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이 흔들릴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다잡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살짝 뭐 나왔던 네. 얘기입니다만은 뭐 저도 재판을 받고 가족도 재판받고 이런 과정 자체가 제가 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뭐 이제 경험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당연히요. 그렇지만 힘들다는 얘기를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네.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과정을 지난 한 4, 5년간 겪으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연락을 안 받는다거나 떠나간다거나 이런 것도 아주 이제 고통스럽고. 근데 제가 이제 버텼던 힘은 그런 것 같아요. 알던 사람이 떠나는 대신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적 연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는데 네. 손을 내주는 사람 또는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 이런 분들이 전 너무 감사했고 그게 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외에 개인적으로 아까 운동한다는 거 외에
역사책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음. 역사책을 보면서 역사책은 흐름이 길지 않습니까? 뭐 10년 단위 아니라 100년짜리 이런 거니까 네. 역사책을 보면서 좀 호흡을 길게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저를 배치를 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이제 견뎌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최근에도 읽고 있는 역사책이 있다면? 최근에 읽고 있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뭡니까 홍타이치의 전쟁 청나라가 침입해 왔을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구교수님이란 분이 쓰신 책인데요. 좀 두꺼운 학술서인데 그냥 그걸 또 아주 옛날 얘기인데 우리 남한산성 영화는 다 보셨을 거 네.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실제 상황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그 청나라의 상태, 청나라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당시 조선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요걸 보게 되어가지고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문의 소설 남한산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시절의 치욕 이런 것들을 한번 느꼈었는데 말이죠. 네. 자, 우리가 1장, 2장에서 등장한 루스와 몽테스키에를 통해서 주권자 인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의 미덕 중에 하나는 사상의 흐름을 이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또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되새겨준 그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추천민주주의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이제 이분들은 거기까지 읽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까 그 11분이 지금 아직 고개를 못 끄덕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추천민주주의 52쪽에 나오는 건데요. 목소리까지 좋은 조국 교수님께서 또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아테네에서는 1000개 이상의 관직 대부분을 추첨으로 뽑은 시민으로 채웠습니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은 할 수 없습니다. 아테네의 추천 민주주의는 기원전 594년 솔로네 개혁 시기부터 기원전 322년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붕괴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우리 만약에 추첨으로 보면 여기에 오신 150명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보고 있는 국회의원보다 좀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더 잘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잘할 분들이구나. 여기가 정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기원전이 얼마나 오랜 그 옛날입니까? 고대 아테네거든요. 현대가 아니라 2500년 전. 2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대표자를 지금처럼 뽑지 않고 그냥 추첨으로 뽑아서 그 사람에게 1000개의 자리를 줬습니다. 행정 자리는 특히. 뭐 배심원 말고도요. 재판 받는 배심원 말고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총리, 장관 등등등을 추첨으로 뽑았던 거죠. 그 고대 아테네인들 입장에서는 평등한 시민들 중에서 뽑으면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300년을 한 겁니다. 근데 2500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고대 아테네 시민들보다 지적 수준이 모자라겠습니까?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저는 이분들로 정말 여기서 뽑으면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 못할 이유가 이 경험을 보면 고대 아테네가 망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모든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민은 그 수준이 뭐 10배, 100배 높죠. 지금 여기 150명이 와 계시는데 국회의석 300석 중에 이분들로 싹 갈면 내일 아침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근데 갑자기 궁금해져요. 이 1000개 이상의 관직, 1000개 중에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그때? 그 당시 대통령은 이란 자리는 없었지만 네. 대통령이 준하는 그런 자리들까지 추천 민주주의로 뽑았던 것이죠. 물론 이제 추첨으로 뽑기 전에 여러 가지 의사 표시하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첨을 통하고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추첨 기계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혹시 약간 부정이 있을까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번호 탁 누르면 번호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자기들 방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넣어가지고
대표자를 뽑는 게 있었는데, 물론 현재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수천대로 대표자 뽑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소개한 이유가 단순히 대의제 민주주의, 즉 우리가 대표자 뽑으면 그 대표자에게 모든 것 맡기고 4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우리는 모른다가 아니다. 이런 것만으로는 그 민주주의가 완결되지 않는 것이고, 다음 선거 때까지 주권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아테네 민주주의는 굴러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행정적으로 높은 분이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예,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나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렇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훌륭한 시민들이 있는데, 왜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시선으로 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갤럽 조사를 보니까 33%의 지지율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많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오마이뉴스가 이제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우리의 모토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기자가 직업 기자만 기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곧 기자이다. 이 모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셈인 거죠. 이게 주권자 인민에 대한 강한 믿음, 이걸 우리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오영 대표님을 제가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하는 게, 오마이뉴스라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자 그러면 시험 봐서 합격해서 요 길만 기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기자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으로 그 이전의 문법과 다른 방식으로 기자단이라는 걸 만들어지고 언론사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얘기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네. 이런 발상 자체가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이제 추천 민주주의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뽑으면 그 사람이 정치인, 국회의원 될 수 있고 장관 될 수 있고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배경에는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그리고 또 오마이 TV를 지켜보고 있는 이 일반 시민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이 시민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 지금 노동 시간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8시간 노동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를 이 책은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317쪽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17쪽까지 갔던 분 손 들어보세요. 와, 이쪽에 주로 계시네. 네, 이쪽에 주로 계셔. 아까 책을 1페이지도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바빠졌어요. 이것 볼까 막 저것 볼까. 8시간 노동제가 1886년에 그렇죠. 미국 시카고에서 네네. 무려 약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이걸 했는데, 지금 새삼 되돌아보면요. 왜 그때 10시간도 아니고 12시간도 아니고 왜 8시간 노동을 그토록 주장했을까? 거기에 주권자 인민에 대한 이 시각이 바탕에 철저히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예. 네. 그 당시 사실 8시간 노동제가 만들어진 게 그 미국을 포함해서 자본주의 국가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요구를 한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고 그 속에서 총 맞고 이러면서 얻어낸 것이거든요. 8시간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888이죠.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딱 3 곱하기 8, 요 요구를 네. 시작해서 지금은 모두 다 관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오히려 다른 나라 OECD 국가 선진국에서는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노동제, 심지어 6.5시간 노동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52시간 예. 정해진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무려 69시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60시간으로 대통령께서 네. 줄여야 된다고. 뭔가 이제 후퇴하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주장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가장 앞장서서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분인 것 같은데. 자, 이런 배경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배경에는 이 주권자 인민, 시민 권력, 깨어있는 시민, 이들을 노예화시키려 하는 그러한 의도가 배경에 깔려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너무 과격한 생각입니다. 뭐 노예화보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동 시간을 보면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통계를 제가 말씀드릴 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면 금방 확인되는데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거의 뭐 최장 수준입니다. 그렇죠. 매우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이 일해야 되는 이유가 선진국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일을 잔업, 특근 뭐 등등을 해야 뭐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집을 얻고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장기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살고는 있지만 장기 노동을 해야 잘 사는 사회인 거죠. 이걸 계속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 되어 왔고 지난 문재인 정부까지 7시간까지 주 52시간이죠. 주 52시간을 줄였는데 이 노동 시간을 늘리게 되게 되면 만약에 69시간이건 60시간이건 생각해 보면 하루에 몇 시간을 노동해야 되는지가 바로 시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몰아서 일하게 되면 집에 돌아가면 바로 뻗어서 자겠죠. 근데 이게 물론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루 7시간, 8시간 이걸 딱 통제한 이유가 물론 그 회사가 좋은 회사라면 그걸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식하는 걸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 자체가 좋은 회사거나 그 사장님이 아주 좋은 분이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몰아서는 일하되 몰아서 쉴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되지 않는 실제 형식상으로는 몰아서 쉰다고 하지만 실제 행사하면 눈총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게 있을 거라는 것이죠. 몰아서 이랬으니까 나 앞으로 한 달간 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회사에서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150명 여러분들은 8시간 이상, 나는 상당히 8시간 이상 주로 한 것 같다. 손 들어보실래요? 이쪽에 계시고, 네. 우리 회사는 지금 이미 주 4일제 하고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저쪽에. 네.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5년 이내에 4.5일제, 4일제 이렇게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될 듯 합니다. 자,